여러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는 그 돈, 정말로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그 돈이면 자식 걱정도 끝나고 배우자와 함께 편안하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도 딱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퇴직금에 저축까지 합쳐서 현금만 3억 원이 있었고요. 인천 신도시에 대출 한 푼 없는 5억짜리 아파트가 제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합치면 8억 원. 63 나이에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130만 원에 현금까지 든든하니까 아내랑 손잡고 공원 산책이나 하면서 조용히 늙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 외곽의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옥탑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지붕이 달궈져서 방 안이 찜통이 되고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서 이불을 2장 덮어도 발끝이 시립니다. 이 좁은 방에서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더위도 추위도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 소리도 없는 이 방 안에서 36년을 함께했던 아내의 빈자리가 온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적막함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저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습니다. 8억 원이 있던 사람이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 몇십만 원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아내가 짐을 싸며 마지막으로 한 말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아들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을 통째로 갖다 바친 거야. 나는 이제 당신 곁에서 같이 무너지고 싶지 않아. 36년 결혼 생활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게 미안해서 은퇴하면 편하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제가 준 건 빚더미와 눈물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어딘가에서 허리에 파스를 붙여가며 식당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지경이 된 걸까요? 혹시 지금 자식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은 8억 원보다 귀한 가족을 지키는 법과 내 노후를 사수하는 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제가 걸었던 이 3년의 지옥 같은 길을 여러분만큼은 절대 걷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1살에 인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바뀐 그 공장에서 32년을 일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5시 반이면 작업복을 입고 프레스 기계 앞에 섰어요. 여름이면 공장 안이 40도가 넘어갔는데 선풍기 2대로 버텼습니다. 쇠를 깎을 때 나오는 불꽃이 팔뚝에 튀면 화상 자국이 생기는데 그게 제 팔에 수십 개가 박혀 있었어요. 겨울에는 철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장갑을 2겹 끼워도 손끝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남들 다 쉬는 주말에도 특근을 빼먹은 적이 없었고요. 여름 휴가라고는 이틀 쉬면서 집에서 선풍기 바람 쐬는 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 장인어른 댁에 갈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아까워서 국도로 빙 돌아간 적이 있어요. 아내가 차 안에서 멀미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 푼 한 푼이 아쉬웠어요. 우리 민수 대학 보내야지. 집 한 채는 장만해야지. 아내한테 고생시킨 거 언젠간 보상해줘야지. 오로지 그 생각 하나로 32년을 버텼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제 도시락 싸주고 저녁에는 피곤해 절어 들어오는 저한테 따뜻한 국 한 그릇 끓여주던 사람이에요. 한겨울에도 고무장갑 끼고 찬물에 빨래를 했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핸드크림 하나 안 사고 그 돈이면 민수 참고서를 사겠다고 했어요. 외식이라고는 1년에 한두 번, 결혼기념일에 동네 칼국수집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꿨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주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아내가 부러운 눈빛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나중에 은퇴하면 하며 미뤘습니다. 그 나중에라는 게 오긴 왔는데 저는 아내를 여행에 데려가는 대신 빚더미 위에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58살 때 인천 신도시에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매매가가 5억 원이었는데 대출 한 푼 없이 온전히 제 돈으로 산 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깨끗하게 박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2년 동안 쇠를 깎고 불꽃을 맞아가며 번 돈의 결실이구나 싶었어요. 거기에 퇴직금과 적금을 합치니 현금이 3억 원쯤 남았습니다. 아파트 5억, 현금 3억, 합치면 8억 원.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면 넉넉하진 않아도 남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은퇴 첫날 아침,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느긋한 아침이었어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고 단지 안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른 봄이라 바람이 좀 찼는데 그 찬 바람마저 기분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이야. 연금 나오면 둘이 소박하게 살자. 가끔 민수네 가서 손주 얼굴도 보고.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이 130만 원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현금 3억 원이 있으니까 한 달에 80만 원씩만 보탰어도 30년은 버틸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단지 안경비 아저씨가 한 부장님 은퇴하시니까 얼굴에 화색이 도시네요 하고 인사를 건네면 저도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도 은퇴하셨다면서요. 부럽다 하며 악수를 청했고 저는 허허 웃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고 단지 놀이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노을을 보던 그 시간.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은 맑은 하늘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평화가 석 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비극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되더라고요. 은퇴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겁니다. 뭔데?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민수가 할 얘기가 있대. 이번 주 일요일에 온다는데. 민수는 저희 외아들입니다. 91살이었는데 대학을 나오고도 제대로 된 직장에 오래 붙어 있질 못했어요. 중소기업 다니다 3년 만에 그만두고 인터넷 쇼핑몰 한다고 했다가 1년 만에 접고 배달 대행 잠깐 하다가 또 그만두고 아내 속만 까맣게 태우던 녀석이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며느리도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도 손주가 하나 있으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요일에 민수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더라고요. 거실에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확실한 자리를 찾았어요. 인천 구도심 쪽에 역세권이고 유동 인구도 많은 곳인데 가맹비에 인테리어 비용에 보증금까지 합치면 2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억 원이요? 현금 3억 원 중에 2억 원을 달라고?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아들은 미리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자료, 예상 매출표, 수익 시뮬레이션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 브랜드가 전국 가맹점 매출 상위 5% 안에 드는 데예요. 월 매출 3천만 원은 기본이고 잘하면 4천만 원도 넘겨요. 로열티 내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빼도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순이익이 남는다고요. 2년이면 원금 다 뽑아요.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아버지가 32년 동안 공장에서 쇠를 깎아서 모은 돈이다. 그건 나하고 엄마가 늙어서 병원비 내고 밥 먹고 살아야 할 돈이란 말이야. 아들의 눈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40이 넘었어요. 이러다가 50살이 돼도 이 꼴인 거예요. 은지도 힘들어하고 준이도 점점 크는데 아빠가 이래서야 제가 무슨 면목으로 살겠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41살 먹은 사내가 아버지 앞에서 훌쩍이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도 눈시울이 붉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제 편이었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우리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그걸 줘?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 아빠도 이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아내의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아내 말이 맞아. 이건 줄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부터 아내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아내가 잠자리에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여보, 민수 눈물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죽고 나면 저 녀석은 어떻게 살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우리 생명줄이야. 아내도 그때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해왔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금도 나온다며 계속 졸랐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5살짜리 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안기는데 아들이 뒤에서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준이한테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아이한테 떳떳한 아빠가 되려면 이번에 자리를 잡아야 해요. 그 말에 아내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울면서 제 옆구리를 찌르더라고요. 여보, 우리 민수 저러다 정말 큰일 나. 2억만 빌려줬다 생각하고 도와주자. 나중에 장사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자식이 울면서 부탁할 때 손주까지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하고 안길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이성이라는 문이 닫히고 감정이라는 문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 두십시오.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내주는 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모두를 나락으로 보내는 급행열차, 표를 끊는 겁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눈물에 못 이겨 2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에서 2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데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32년 동안 쇠를 깎아서 모은 돈인데 몇 번의 터치 한 번에 사라지는 그 허망함이란. 아들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보여드릴게요.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표정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인천 구도심의 역 근처에 찍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습니다. 가맹비, 인테리어, 주방 설비, 보증금까지 해서 딱 2억 원이 들어갔어요. 간판이 올라가던 날, 저와 아내는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쩍이는 간판 아래에서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우리 민수가 제 앞가림을 하는구나 싶어서 코끝이 찡했어요. 개업 첫 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오픈 할인 행사를 하니까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있었어요. 아들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동네 사람들이 새 가게 구경 삼아 찾아오고 배달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아내 정희 씨가 직접 홀 서빙을 돕겠다고 나섰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하루 12시간씩 홀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주문 받고 치킨 나르고 테이블 닦고 설거지까지.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면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벗겨지는데도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민수가 돈 버는 거 보니까 힘든 줄 모르겠어. 이 맛에 사는 거지. 딸 매출이 2,5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재료비에 로열티에 인건비에 월세 빼고 순이익이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기대했던 1,000만 원에는 못 미쳤지만 시작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신감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 다음 달은 3,000만 원 찍을 수 있어요. 요즘 배달 앱에서 리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2달째 매출이 2,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저도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자랑했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니까. 치킨집인데 장사가 잘 돼서 나도 이제 좀 편해지겠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뼈저리게 배운 게 있습니다. 가장 잘 풀리는 것 같을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놈이 사람의 눈을 가장 멀게 만들거든요. 잘 될 때는 나쁜 징조가 보여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발밑에서 바닥이 꺼지고 있다는 걸 모른 채요. 석 달째 접어들면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앱의 경쟁 매장이 3곳이나 더 등록된 거예요. 거기다 가격 할인 경쟁이 시작되면서 저희 가게 주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2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출은 줄어드는데 아들의 씀씀이는 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갔더니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 차 뭐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사장이 싸구려 차 타면 거래처에서 무시해요. 리스로 뽑은 거니까 걱정 마세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미 2억 원이나 받아간 놈이 장사 시작한 지 3달 만에 차를 바꿔? 그것도 월 리스료가 80만 원짜리를? 그런데 아내는 오히려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열심히 하는데 기죽이지 마. 차 한 대가 뭐가 대수야. 아내의 눈에는 아들의 허영심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공만 보였던 거예요. 아내는 그날도 부은 발에 신발을 억지로 끼워 신고 다시 가게 홀로 나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매출이 1,5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어요. 월세, 로열티의 재료비에 인건비를 빼면 적자였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20% 넘게 나가는데 배달 비중이 높아지니 수수료만 내다보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위기감을 전혀 못 느끼더라고요. 오히려 제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장이 하나라서 이런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면 본사에서 할인율도 더 좋게 해주고 배달 앱 상위 노출도 시켜준대요. 매장 2개면 한 달에 순이익 1,500만 원은 갈 수 있어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뭐? 2번째 매장? 첫 번째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소리야? 하지만 아들의 다음 말이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버지, 지금 이대로 가면 첫 번째 매장도 접어야 해요. 그러면 2억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서 규모를 키워야 살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2억 원 전부 물거품이 돼요. 그 말이 제 급소를 찔렀습니다. 2억 원을 날린다고? 32년 동안 모은 돈을? 그건 안 돼. 어떻게든 살려야 해. 그게 제 2번째 실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미 물에 빠진 돈을 건지겠다고 더 깊은 물에 뛰어든 거예요. 2번째 매장을 내려면 3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은 현금 1억 원을 다 집어넣어도 2억 원이 모자랐어요. 결국 저는 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면서 말하더군요. 어르신, 이 나이에 이 금액은 좀 부담이 크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월 100만 원 가까이 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런 충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2억 원을 쏟아부은 마당에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을 몽땅 잃는다는 공포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져본 사람이 63세 2억 원이라는 빚을 등에 지게 된 겁니다. 아내 정희 씨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미쳤어. 집을 담보로 잡혀? 그 집이 우리 마지막이야. 그걸 잃으면 우리 뭘로 살아? 아내가 울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36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저렇게까지 화를 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안 하면 2억 원 다 날려. 2번째 매장만 잘 되면 빚도 갚고 다 해결돼. 제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지만 이미 도장을 찍은 뒤였습니다. 2번째 매장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인천 서쪽에 있는 신규 택지지구 상가였어요.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라 아들이 자신 있게 골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동네는 인구가 느는 만큼 새 가게도 느는 겁니다. 치킨집만 반경 500m 안에 5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다 새 동네 사람들은 아직 단골이 없으니까 제일 싸고 제일 평점 좋은 데로 가거든요. 결국 2번째 매장도 오픈빨이 떨어지자마자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제 매장이 2개니까 나가는 돈도 2배였어요. 월세 2곳 합쳐서 400만 원, 인건비 600만 원, 재료비, 로열티, 배달 수수료, 거기에 아파트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까지 한 달에 최소 2천만 원은 나가는데 2매장 매출을 합쳐도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순이익은커녕 매달 적자가 수백만 원씩 쌓여갔어요. 제 연금 130만 원이 이제 집 생활비가 아니라
가게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두 매장을 오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첫 번째 매장에서 점심을 뛰고 오후에 두 번째 매장으로 건너가서 저녁을 뛰고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하니 몸이 버틸 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더라고요. 허리가 펴지질 않아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비용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내는 주사만 맞고 사흘 만에 다시 가게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다시 치킨을 나르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습니다. 매장 하나라도 정리하고 남은 걸 수습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3억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접는다는 건 그 돈을 전부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하죠.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깊이 빠져드는 거. 저는 그 함정에 정확히 걸려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들이 가게 수입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대신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게 매출이 떨어지니까 조급해진 거죠.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확실한 사이트가 있다. 원금의 3배를 불릴 수 있다. 그 달콤한 말에 넘어간 겁니다. 아들은 가게 카운터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어요. 아내가 홀에서 허리 부러져라 뛰어다니는 동안 아들은 화면 속 숫자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분이 좋다며 저희 부부를 비싼 고깃집에 데려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으셨죠? 제가 좀 벌었어요. 이제 곧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우리 아들 드디어 해내는구나. 저는 불안했지만 아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가짜 평화의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번째 매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달려가 보니 가게 안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사장 민수 씨 여기 있어? 빌려간 돈 1억 5천은 언제 갚을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벌었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으로 가게 수입금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사채업자한테 1억 5천만 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한상태 씨 되시죠? 사모님 정희 씨가 보증인으로 서명한 대출이 연체 중입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보증을요? 알고 보니 아들이 어머니한테 가게 보험 서류라고 속이고 사인을 받아서 아내 이름으로 5천만 원짜리 연대 보증을 세웠던 겁니다. 아내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들 앞길 막기 싫어서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총 빚을 계산해 봤습니다. 아파트 담보 대출 2억, 가게에 들어간 돈 3억, 아들이 빌린 사채 1억 5천만 원, 아내 보증 5천만 원, 자잘한 카드론까지 합치면 8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8억 원이 있던 사람이 8억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자산에서 채무자로 정확히 반대편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날 밤 36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제대로 싸웠습니다. 당신이 도장을 왜 찍어? 서류도 안 읽어보고 왜 그냥 찍냐고. 제가 소리치자 아내도 울면서 받아쳤어요. 처음에 2억 원 줄 때 내가 말렸잖아. 당신이 안 된다고 했으면 이 일이 없었어. 두 번째 매장 낼 때도 집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 당신이 이 꼴을 만든 거야.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처음에 아내 말을 들었으면 이 일은 없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뼈 아팠기 때문에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총알처럼 오갔습니다. 36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원망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밥을 같이 먹지 않게 됐습니다. 한 사람은 방 안에, 한 사람은 거실 구석에 밝혀서 서로의 숨소리조차 원망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아파트 현관문에 경매 통지서가 붙었을 때 아내가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서 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그 뒷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고 며느리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르겠다며 울기만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친구들한테 수소문을 해봐도 아들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낙찰자가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 집 낙찰받은 사람인데요. 짐은 언제 빼시나요? 32년 동안 공장에서 쇠를 깎아본 돈으로 산 집인데 이제 남의 집이니 나가라는 그 말이 주먹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짐을 싸는데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8억 원의 재산이 소형 트럭 한 대 분량의 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집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날 아내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당신 곁에 있으면 같이 무너질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뒷모습. 그 장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8억 원이 사라진 것보다, 32년 직장 생활이 물거품이 된 것보다, 36년을 함께한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게 1000배만 배 더 아팠어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천 외곽의 옥탑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이사 첫날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여름이면 비가 새겠구나 싶었어요. 8억 원이 있을 때는 왕처럼 대접받았는데 그게 사라지니 저는 그저 민폐 끼치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루에 라면 한 봉지로 버티는 날이 허다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지원금을 알아봤더니 아직 경매 절차가 안 끝나서 재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잡힌다고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망해야 도와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려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옥탑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 고통이 끝날까 수백 번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 재래시장을 지나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봤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큰 냄비를 옮기고 있는 여자. 허리가 굽어서 절뚝이듯 걷는 모습이 눈에 익었어요. 아내였습니다.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 민수였어요. 저한테는 같이 무너질 것 같다고 떠난 사람이 정작 우리 집을 무너뜨린 그 아들 옆에서 남은 음식을 챙겨주고 있더라고요. 민수야, 이거 좀 더 먹어. 엄마가 내일 월급 나오면 고기 사올게.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사람이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아들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라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우는 건지 아니면 그 지독한 모성애가 가여워서 우는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내는 행복해지려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아들을 돌보려고 식당 일을 하며 아들 곁에 남은 겁니다. 저한테서 떨어져 나와야 보증 관련 정리도 좀 수월해질 거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처절한 모성애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 비참한 광경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돌아서서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제 인생에 남은 미련을 전부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도 아내도 제 노후에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알아봤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연금 130만 원만이라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 신세 안 지고 삽니다. 복지제도를 하나하나 뒤져서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아냈어요. 법은 냉정할 줄만 알았는데 발버둥 치니까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인천의 한 시니어 복지주택에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습니다. 화려한 신도시 아파트에 비하면 한 뼘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 이곳은 빚쟁이의 독촉도 없고 누구의 간섭도 없는 저만의 작은 요새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고 단지 안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벌어들이는 조금의 수입으로 생활합니다. 예전처럼 고깃집에 가거나 골프를 치는 건 꿈도 못 꾸지만 아침에 눈 떠서 마시는 봉지 커피 한 잔이 마음은 훨씬 편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잠드는 일상이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3년의 지옥을 겪고 나니 이제야 알겠어요. 노후의 평화는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분수를 알고 내 그릇을 지키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단지 안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8억 자산가 한 부장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노인 한 상태로서 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뼈저리게 배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제발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째, 자식의 눈물에 노후 자금을 내주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진심입니다. 자식이 사업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며 울 때 부모 돈을 꺼내주는 건 돕는 게 아닙니다. 부모 돈은 공짜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에요. 실패해도 엄마 아빠가 또 해주겠지, 그 의존심만 키워줍니다.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그물을 주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물도 주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그물을 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 돈 없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야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효도입니다. 둘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절대 빌리지 마십시오. 집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성벽입니다. 그 성벽을 허물어서 자식 사업에 쏟아붓는 건 적이 쳐들어오는데 성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울어도, 아무리 사업이 잘 될 것 같아도 내 집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집이 무너지면 자존심도, 건강도, 가족도 전부 함께 무너집니다. 저는 그걸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쳐서 증명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안정적인 연금 상품에 하나 더 넣어두거나 현금으로 쥐고 있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키십시오. 돈이 있을 때는 서로가 천사 같고 영웅 같습니다. 하지만 돈이 사라지는 순간 30년, 40년의 정이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가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 노후를 끝까지 함께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서 잔소리하는 배우자뿐이라는 사실을요. 서로의 노후 자금은 투명하게 나누되 상대방의 노후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은 반드시 서로가 단호하게 막아줘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아내가 반대했을 때 제가 그 말을 들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아내가 아들 보증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적어도 아내의 노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혹시 지금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32년 성실하게 살았으니 하늘이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하늘도 자식도 냉정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돈,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보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무기예요. 제가 이 옥탑방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되라고 말하지 못한 제 입술입니다. 아들에게, 욕심에게, 달콤한 기대에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말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은 꼭 안 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식에게 노후 자금을 넘기지 말 것. 둘째, 내 집을 담보로 잡히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 것. 셋째,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킬 사람은 배우자뿐이라는 것.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마저 잃더라도 나 자신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비참한 현실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방패가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의 자식 문제나 노후 자금으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공기 맑은 시골에 예쁜 집 한 채 짓고 마당에서 텃밭 가꾸면서 여유롭게 사는 거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알람 대신 깨워주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서 별을 보면서 막걸리 한 잔 기울이는 그런 삶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꾸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저는 꿈을 꾼 정도가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제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32살부터 61살까지 꼬박 30년을 서울 구로공단 근처 제조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떠서 밤 9시,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일을 악물고 모은 돈이 퇴직금의 저축까지 합쳐서 딱 10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큰 돈이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큰 돈이에요. 평생을 바쳐서 모은 제 인생 전부가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억 원이 4년 만에 전부 사라졌습니다. 지금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충남 어느 시골 마을, 잡초가 허리까지 자란 빈 펜션 건물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손님들로 북적일 거라고 믿었던 그 건물에는 이제 거미줄만 가득합니다. 제 아내 순자 씨는 허리 수술을 받고 서울에 있는 딸 집에 얹혀 살고 있고요. 저는 이 팔리지도 않는 시골 땅과 텅 빈 건물을 지키며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 몇십만 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펜션 지붕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똑똑똑 울리는데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한 방울씩 새어나가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넓은 시골 마을에서 저를 찾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그 사실이 저를 짓누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늙어가겠다던 그 소박한 꿈이 어쩌다 이런 악몽이 된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금 귀농이나 귀촌을 꿈꾸고 계신 분들, 혹은 퇴직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절박한 경고장입니다. 제가 걸었던 이 길을 여러분만큼은 걷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2살의 고향인 충북 제천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주머니에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구로공단 근처 작은 공장에 취직해서 프레스 기계 앞에 서는 것이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기계 앞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서울에 내 집 한 칸, 내 가족 먹여 살릴 돈 한 푼이라도 더 모으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25살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웃는 얼굴이 참 고왔어요. 월급 합쳐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이라고 들어간 곳이 반지하 단칸방이었는데 비만 오면 물이 차올라서 신발이 둥둥 떠다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궁전 같았습니다. 딸 민지가 태어나고 3년 뒤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필요했고 저는 더 일을 악물었습니다. 주말 특근은 기본이었고 명절에도 공장 나가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아내 순자 씨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식당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저녁에는 부업으로 포장 일감을 받아서 거실에서 새벽까지 일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사치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행이요? 아이들 수학여행 보내는 것도 빠듯했는데 무슨 여행입니까? 외식도 한 달에 한 번,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아끼고 모은 끝에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61살이 되던 해 드디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의 저축을 합치니 딱 10억 원이더라고요. 서울 아파트 시세가 그때 올라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됐지만 현금만 10억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형님,
10억이면 진짜 부자 아닙니까? 연금에 이자 받으면서 편하게 사시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땅을 사고 예쁜 집을 짓고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그 전원 생활의 꿈 말입니다. 사실 그 꿈의 씨앗은 퇴직하기 5년 전쯤에 뿌려졌습니다. 주말마다 아내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때 한창 귀농 프로그램이 유행이었거든요. 도시에서 지친 부부가 시골로 내려가서 직접 농사짓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사는 모습이 화면 가득 나오는 거예요. 여보,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면 좋겠다. 아내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 당신 퇴직하면 시골 가서 조용히 살자. 서울은 이제 너무 복잡해. 그때부터 우리 부부의 저녁 대화 주제는 늘 시골이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뭘 키울까? 집은 어떻게 지을까? 마치 신혼 때 아이 이름 짓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음을 굳히게 된 건 회사 선배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3년 먼저 퇴직한 김 부장이라는 분이 충남 홍성 쪽으로 귀촌을 했거든요. 어느 날 그 선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야, 나 여기 내려온 지 1년 됐는데 진짜 별천지다. 땅값도 서울의 10분의 1이고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혈압약도 끊었어.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반찬해 먹으면 마트 갈 일도 없고. 그리고 나 여기서 작은 펜션도 하나 지었는데 주말마다 도시 사람들이 와서 용돈벌이가 쏠쏠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펜션이라. 그러면 연금에다가 펜션 수입까지 더하면 정말 풍족하게 살 수 있겠구나. 선배, 나도 퇴직하면 그쪽으로 내려갈까 하는데 어때? 선배는 호탕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라, 오라. 옆에 괜찮은 땅도 나와 있으니까 같이 알아보자. 시골이 좋은 건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야. 사람 냄새. 그 말이 30년 동안 기름 냄새만 맡고 살았던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와 함께 선배가 있는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와 함께 선배가 있는 충남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에서 내리자마자 코끝을 간지리는 흙내음,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논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야. 그때 아내의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감동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고생 끝에 드디어 우리만의 낙원을 찾았다는 기쁨의 눈물이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 부부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함께 흘린 행복한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혹시 지금 시골 땅을 알아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혹은 퇴직금으로 펜션이나 카페를 해볼까 생각하고 계신 분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를 따라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에 부동산 중개소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시골 부동산이라고 해서 허름한 곳을 상상했는데 의외로 깔끔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가 귀농 귀촌 붐이 한창이던 시기라 시골 부동산도 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중개사 아저씨가 우리 부부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서울에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마침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같이 보실래요? 차를 타고 15분쯤 달렸을까요? 야트막한 산 아래에 3,000평짜리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오래된 농가주택이 있었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어요. 뒤편으로는 밤나무가 줄지어 서 있어서 가을이면 밤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여기 앞마당에 꽃밭 만들고 뒤쪽에 텃밭 하시면 딱입니다. 이 개울에서 여름에 아이들 물놀이 하면 도시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중개사의 말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매가는 땅과 농가주택을 합쳐서 4억 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에 비하면 싸다고 느껴졌어요. 3,000평이 4억이라니 서울에서는 주차장 한 칸도 못 사는 돈인데 여기서는 이 넓은 땅 주인이 될 수 있다니.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억의 땅을 사고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고 작은 펜션 2동을 지으면 4억 정도 더 들겠지. 그러면 8억. 나머지 2억은 생활비와 운영 자금으로 남겨두면 되겠다. 지금 생각하면 그 계산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장밋빛 미래만 보였습니다. 선배가 옆에서 부추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정수야, 여기 펜션 지으면 대박이야. 내 펜션도 주말에는 꽉 차거든. 여기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이면 오니까 접근성도 좋고. 선배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의심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공장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일만 한 사람이 부동산이나 사업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저지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아파트를 판 겁니다. 시골에 4억을 쓰고 리모델링과 펜션 건축에 4억을 더 쓰려면 현금 10억만으로는 2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서울 아파트를 팔아서 그 돈까지 합치기로 한 겁니다. 30년 동안 서울에서 버텨온 우리의 유일한 거점,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을 파는 거였습니다. 딸 민지가 말렸습니다. 아빠, 서울 집은 놔두고 가. 시골이 안 맞으면 어떡해. 돌아올 곳이 있어야지. 참 현명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민지야, 아빠가 30년 동안 판단 잘못한 적 있냐? 시골 가면 안 돌아와. 거기가 우리 영원한 집이야.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니, 자만했다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그 자부심이 제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낯선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겁니다. 서울 아파트는 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기존 현금 10억에 아파트 매각 대금을 합치니 총 15억 2천만 원 거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들고 시골로 내려가던 날 고속도로에서 아내가 창밖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새 인생이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저는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때 그 웃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여유로운 웃음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골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부터 했는데 여기서부터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이라 하수도 배관이 낡아서 전부 교체해야 했고 정화조도 새로 놔야 했습니다. 지붕도 기와를 걷어내고 새로 올려야 했어요. 처음에 1억 원이면 될 줄 알았던 리모델링 비용이 1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시공업자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사장님, 시골집이 원래 이래요. 뜯어보면 손 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이 정도 집 고치면 3억은 나옵니다. 시골이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서울보다 싸다는 말에 또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펜션 건축이었습니다. 작은 펜션 2동을 짓는데 3억 5천만 원이 들었어요. 여기에 조경 공사, 바비큐장, 주차장 정비까지 합치니 4억을 훌쩍 넘겼습니다. 마당에 데크를 깔고 꽃나무를 심고 야외 조명을 달고 나니 돈이 마치 물처럼 빠져나가더라고요. 아내는 인테리어에 특히 욕심을 부렸습니다. 여보, 요즘 손님들은 눈이 높아. 인터넷에서 사진 보고 예약하는 거라 예쁘게 해놔야 사람이 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펜션 내부에 고급 원목 가구를 들이고 욕실에는 비싼 대리석을 깔았습니다. 한 동당 추가로 2천만 원씩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뭔가를 짓거나 고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 견적의 2배는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저는 직접 겪고서야 알았습니다. 땅 매입비 4억, 리모델링 1억 8천, 펜션 건축 4억 2천, 조경과 기타 공사 1억 2천. 합치면 벌써 11억 2천만 원이 나간 겁니다. 처음 계산으로는 8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3억 2천만 원이나 초과했습니다. 남은 돈은 4억 원. 이 돈으로 생활비와 펜션 운영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조금 불안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펜션이 잘 되면 금방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불안함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 부부의 전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봄이 왔을 때 정말 천국인 줄 알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 소리가 들리고 마당에 나가면 개울 흐르는 소리가 귀를 감싸고 뒷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진짜로 꽃향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에 상추, 고추, 토마토 모종을 심었습니다. 흙을 만지는 아내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가 30년 동안 서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흙에서 뭔가 키우는 거.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거든. 아내의 그 말에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아, 우리가 잘 선택했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삶이구나.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반겨줬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이라고 신기해하면서 김치도 나눠주고 농사 요령도 알려주더라고요. 이장님이 마을 회관에서 인사할 기회도 만들어줬고 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완벽한 그림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상했던 전원생활과 실제 전원생활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간격을 깨닫기 시작한 건 바로 첫 번째 여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여름을 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시골 여름은 시원한 개울에서 수박 먹는 장면이잖아요.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일단 벌레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모기는 기본이고 하루살이, 나방, 이름 모를 벌레들이 밤마다 불빛을 보고 떼로 달려듭니다. 아내는 벌레가 무서워서 밤에 창문을 열지도 못했습니다. 에어컨이요? 시골집은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지가 않아요. 전기세만 폭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벌레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텃밭이었어요. 봄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심은 채소들이 여름 장마가 지나자 엉망이 됐습니다. 토마토는 비를 너무 맞아서 갈라지고 고추는 탄저병이 돌아서 반 이상을 뽑아버려야 했습니다. 상추는 진딧물이 까맣게 덮여서 먹을 수가 없었고요. 텔레비전에서는 왜 이런 걸 안 보여주는 겁니까?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 없는 도시. 사람이 그냥 씨앗 뿌리면 채소가 알아서 자라는 줄 알았던 겁니다. 옆집 농부 아저씨가 우리 텃밭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사장님, 농사가 그렇게 쉬운 거면 우리가 왜 평생 이 고생을 하겠어요? 그 말이 뼈를 때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농사는 기술이고 경험이고 과학입니다. 30년을 공장에서 일한 제가 삽 한 번 제대로 떠본 적 없으면서 농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건방진 생각이었는지 그제야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텃밭은 포기하고 마트에서 채소를 사다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트가 서울보다 비싸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어요? 물류비가 더 들어서 오히려 서울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마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차를 타고 30분을 나가야 큰 마트에 갈 수 있었습니다. 기름값만 해도 한 달에 20~3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시골 생활비가 서울보다 싸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이더라고요. 집세는 확실히 없지만 대신 도시에서는 들지 않는 비용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보일러 유지비, 마당 제초 비용, 겨울이면 제설 비용, 거기에 차량 유지비까지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서울에서 살 때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펜션이 있으니까요. 펜션만 잘 되면 이런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펜션은 여름 성수기에 맞춰서 오픈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 등록하고 아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잘 됐어요. 제 친구들, 아내 친구들, 딸 민지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주말마다 방이 찼습니다. 두 동 합쳐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손수 만든 아침 식사를 대접하니 손님들이 리뷰도 좋게 남겨주더군요. 여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한 달에 300만 원만 꾸준히 들어와도 우리 생활비는 되잖아.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선택이 맞았구나. 선배 말이 맞았어. 그런데 말입니다. 두 번째 달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은 한 번 왔으니까 또 올 이유가 없고 일반 손님 예약은 생각보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펜션이 있는 곳은 주변에 특별한 관광지가 없었거든요. 바다도 아니고 유명한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 우리만의 매력 포인트가 없었던 겁니다. 성수기인 여름에도 평일에는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만 한 동, 운이 좋으면 두 동이 찼고 평일 4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달 수입은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세 번째 달은 150만 원, 그리고 가을로 접어들자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단풍 시즌에 잠깐 손님이 왔다가 10월 말부터는 주말에도 빈 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자 펜션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골 겨울을 만만하게 봤던 겁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날에는 수도관이 얼어붙어서 물이 안 나왔습니다. 보일러를 하루 종일 돌려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손님이 올 리가 없죠. 수입은 영원이 되었는데 나가는 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일러 기름값만 한 달에 80만 원이 넘게 나왔고 빈 건물이라도 난방을 안 하면 동파 때문에 배관이 터지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빈 펜션에도 최소한의 난방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겨울,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됐습니다. 4억 원이었던 운영 자금이 1년도 안 돼서 2억 3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1년에 1억 7천만 원이 나간 거예요. 수입은 연간 1,500만 원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이 속도면 2년 안에 돈이 바닥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서울 집은 팔아버렸고 시골 땅과 건물에 10억 넘는 돈을 쏟아부은 상태였으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결정을 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해서 멈출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함정에 두 발을 완전히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펜션만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하나를 더 해야 한다.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카페였습니다. 요즘 시골 카페가 유행이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시골 마을에 예쁜 카페 하나 지어놓으면 도시 사람들이 일부러 차를 몰고 온다는 기사가 수두룩했습니다.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페 찾아서 지방까지 가잖아. 우리 펜션 옆에 카페를 하면 카페 손님이 펜션으로 연결되고 펜션 손님이 카페를 이용하고 일석이조야.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돈이었어요. 카페를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데 드는 비용을 알아보니 최소 1억 5천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남은 운영 자금이 억 3천만 원 중에서 1억 5천을 쓰면 8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악마의 속삭임 같은 말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공업자였어요. 사장님, 카페 지으실 거면 좀 제대로 하셔야죠. 요즘 손님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중간에 타협하면 어중간한 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 손님 한 명도 못 끌어요. 차라리 좀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만드세요. 좀 더 투자하라는 말. 그 말에 또 넘어갔습니다. 결국 카페 공사 규모를 키웠습니다. 통유리 창을 넣고 대형 에스프레소 머신을 들이고 야외 테라스에 조경까지 해서 총 2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돈은 3천만 원. 인생에서 처음으로 통장에 억 단위가 사라지고 1,000만 원대만 남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대출은 안 받았거든요. 빚은 없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페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지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왜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까 하고 답답해하시는 분 계신가요? 맞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이미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멈추면 그 돈을 전부 날리는 거라는 공포가 판단력을 마비시켜버렸던 겁니다. 카페 이름은 아내가 지었습니다. 산바람이라고. 예쁜 이름이죠. 간판도 나무로 직접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갈고 제가 칠을 했어요. 그 간판을 카페 입구에 달던 날 아내가 또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꿈이었잖아. 드디어 해냈다. 그 눈물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킨 보답을 이제야 하는 거니까. 카페 오픈은 이듬해 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 펜션 때와는 달랐습니다. 인터넷 소문이 났거든요. 누군가가 블로그에 충남 숨은 시골 카페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게 퍼지면서 오픈 첫 주말에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손님이 100명이 넘게 왔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0원. 거기에 케이크, 음료 추가하면 객단가가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첫 달 카페 매출만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일하면서도 활짝 웃었습니다. 여보, 대박이야. 이러다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흥분했습니다. 역시 카페가 답이었어. 펜션이랑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 수 있겠다. 이제 투자한 돈 금방 회수한다. 두 번째 달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 달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요. 그때 우리 부부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의 호황에 취해서 저는 또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카페가 잘 되니까 규모를 더 키우고 싶어진 겁니다. 바로 옆에 체험 공방을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어요. 도자기 만들기, 천연 비누 만들기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 카페 손님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돈을 쓸 거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남은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으로 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땅과 건물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평생 남에게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던 사람이 63세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은행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 떨림이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카페가 이렇게 잘 되는데 체험 공방까지 하면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골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크시고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카페 매출 보면 이자쯤은 눈 감고도 낼 수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고작 두어 달 장사가 잘 됐다고 그 돈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체험 공방 공사가 시작됐고 추가로 바베큐 시설도 확장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이 좁다며 옆 땅까지 임대해서 주차장을 넓혔어요. 모든 게 빠르게 그리고 크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창하는 사업가 부부였지만 속으로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해 여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매출이 슬슬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골 카페라는 게 한 번 가보면 그만이거든요. 신기해서 한 번은 가지만 두 번, 세 번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카페가 소문이 나니까 근처 마을에서도 비슷한 카페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에 더 크고 더 예쁜 카페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60대 부부가 그런 걸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카페 매출은 봄의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겨울에는 또 손님이 사라졌고요. 체험 공방은 학교 단체 예약이 간혹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건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자는 매달 정확하게 나가잖아요. 한 달에 120만 원씩. 여기에 카페 재료비, 전기세, 가스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카페만 운영하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매출은 200만 원도 안 되는 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 남았던 운영 자금은 벌써 바닥을 드러냈고 매달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또 카드를 쓰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제 국민연금이 매달 140만 원 나오고 있었는데 그 돈이 전부 카페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먹고 사는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용카드 돌려 막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돌려 막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이 카드 빚을 저 카드로 갚고 저 카드 빚을 또 다른 카드로 갚고
빚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어서 점점 불어나는데 눈앞에 급한 불만 끄니까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게 됩니다. 제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건강이었어요. 아내 순자 씨는 카페 주방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밀리면 점심도 못 먹고 서서 일했고요. 서울에서는 주로 앉아서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시작하니 몸이 견딜 리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허리가 안 펴져. 아내가 이를 악물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쉬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안 하면 제가 주방에 서야 하는데 저는 커피 한 잔 내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직원을 쓸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파스를 뜯어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공장에서 저를 기다리며 살림만 하던 사람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전원 생활이 이런 거였을까요? 아내에게 편한 노후를 보내주겠다며 시골로 내려온 제가 오히려 아내를 더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잠깐 쉬는 시간에 아내가 주방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달려가 보니 아내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었어요. 못하겠어. 이제 진짜 못하겠어. 허리가 안 움직여.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시골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차로 40분을 달려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져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200만 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 민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쓰러졌다.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내가 말했잖아. 시골 가지 말라고. 서울집 팔지 말라고. 민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수술비를 보태줬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빼서 보내준 거예요. 그 돈을 받는 순간 제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한테 돈 한 푼 안 타 쓰고 살겠다던 사람이 딸의 결혼 자금까지 가져다 쓰는 신세가 된 겁니다. 아내는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딸 민진의 집에서 회복하기로 했어요. 저는 시골에 남았습니다. 카페와 펜션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요. 아내가 떠난 뒤 처음으로 혼자 시골밤을 보냈습니다. 그 적막함이란 게 도시 사람은 상상도 못합니다. 사방이 깜깜한 시골밤에는 제 숨소리만 들려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가 마치 누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니 카페 운영은 더 엉망이 됐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는데 손님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커피 맞아요? 부끄러웠습니다. 한 주, 2주 지나자 손님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펜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 청소도 안 되고 시설도 낡아가고 예약 사이트에 안 좋은 리뷰가 하나둘 올라오면서 예약이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시골집에서 저는 매일 아침 텅 빈 카페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 이제는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키우던 카페 앞 화분의 꽃들도 물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둘 시들어갔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의 꿈처럼요. 그때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순자 씨였어요. 여보, 나 수술은 잘 됐는데 재활을 해야 해서 당분간은 못 내려가. 미안해. 아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뭐랄까, 지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 시골 정리하면 안 될까? 나 이제 거기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리하자고? 이 10억 넘게 들어간 것을? 이게 다 뭐가 되는 건데? 저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내 30년이 여기
묻혀 있다고. 지금 이걸 팔면 반도 못 건져.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아내도 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말 1년째 듣고 있어. 나는 허리도 망가졌고 더 이상 못해. 당신도 현실을 좀 봐. 전화는 서로 소리를 높이다가 끊겼습니다. 30년을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던 부부가 전화기를 사이에 두고 고함을 지르게 된 겁니다. 돈이 사라지니까 부부의 정도 함께 사라지는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싸움은 그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결국 시골 문제로 다투었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딸 민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어요. 30년 넘게 한 이불 덮고 잔 사람과 전화 한 통 제대로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대출 이자가 석 달째 연체됐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결국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즉 제가 10억 넘게 들여서 만든 이 땅과 건물을 은행이 강제로 팔아버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십니까? 내가 정성 들여 지은 건물이 시장 가격의 절반, 아니 3분의 1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시골 부동산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 아파트야 내놓으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지만 시골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예쁜 펜션이라도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시골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사한테 매물로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8억에 내놨어요. 아무도 관심을 안 보였습니다. 6억으로 내렸습니다. 역시 문의가 없었어요. 5억까지 내렸는데도 가끔 전화가 와서 보러 왔다가 다들 고개를 젓고 돌아갔습니다. 시골에 펜션이 너무 많아서 굳이 남이 하던 것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중개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동네에 이런 매물이 지금 10개는 넘어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펜션이나 카페 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못 버티고 내놓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시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이 무너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였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건가요? 성공한 사람들만 보여주고 실패한 사람들은 카메라 뒤로 숨겨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환상을 품고 뛰어드는 겁니다. 결국 땅과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11억을 넘게 투자한 것이 3억 2천만 원에 넘어간 겁니다.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을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히려 모자랐습니다. 카드빚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합치면 여전히 4천만 원 가까운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시작한 전원 생활의 꿈이 4년 만에 4천만 원 빚으로 끝난 겁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상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카페를 확장하지 않았다면 그런 후회가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고 저는 그 동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도 집이 없고 시골에 남아도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딸 민지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으로 와. 좁지만 어떻게든 같이 살자. 딸의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위가 있고 어린 손주가 있는 좁은 아파트에 빈손으로 들어가는 장인이라니. 그건 차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근 소도시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짐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한때 3,000평 땅의 주인이 이제 8평 원룸에 몸을 누이게 된 겁니다. 이사 첫날 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텅 빈 겁니다. 머릿속이, 가슴이, 전부 다요. 그 원룸에서 보낸 첫 번째 겨울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겨울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우면서 지냈습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이 매달 나왔지만 월세 내고 빚 조금씩 갚고 공과금 내고 나면
먹는 데 쓸 돈이 3, 4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끼에 2천 원을 넘기면 안 되는 생활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외로움이었습니다. 시골에서도 혼자였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가끔 들르기라도 했거든요. 소도시 원룸에서는 며칠 동안 사람 얼굴 한 번 못 보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골 가기 전에 자주 만나던 직장 동료들은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돈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가장 서글픈 건 아내 순자 씨와도 연락이 점점 뜸해진다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딸 집에서 재활 중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결국 시골 이야기, 돈 이야기로 싸움이 되니까 아예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전화했습니다. 여보, 밥은 먹었어? 아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30년 넘게 매일 얼굴을 보고 살던 사람과 나눌 말이 한 글자밖에 없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을까요? 공기 좋은 시골에서 손잡고 산책하면서 늙어가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었는데 현실은 아내는 딸 집에서 재활하고 저는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좀 침착하게 들어. 엄마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이라고? 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랑 같이 있으면 또 시골 이야기, 사업 이야기만 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못 견디겠대. 엄마 허리도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자기 남은 인생은 조용히 살고 싶대. 아빠 때문에. 그 세 글자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시골 가자고 한 것도 저, 펜션 짓자고 한 것도 저, 카페 확장하자고 한 것도 저였으니까요. 아내는 매번 저를 따라왔을 뿐인데 결국 건강도 잃고 노후 자금도 잃고 이제는 남편까지 잃고 싶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이 아내의 부서진 허리를 고쳐줄 수도 사라진 10억을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법원 복도에서 아내를 마주쳤습니다. 허리가 아직 다 안 나아서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한때 꽃단장하고 시골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그 사람이 법원 복도에서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는 모습,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망은 안 해요. 그때 나도 좋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당신, 이제 제발 무리한 일은 하지 마요. 나이 생각 좀 해요. 그게 아내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같이라면 끓여 먹으며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에게 30년 후에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해줬다면 과연 믿었을까요? 이혼 후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원룸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보았습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구나 하고 해가 뜨면 해가 떴구나 하고 감정이라는 게 바닥을 치면 사람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잠이 깼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다 그냥 끝나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시골 마을 이장님이었어요. 제가 경매당하고 떠날 때 유일하게 연락처를 남겨두었던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정수 씨, 밥 먹었어요? 이장님이 비닐봉지에 김밥과 우유를 담아왔더라고요. 그게 얼마 만에 다른 사람이 차려준 음식인지 모릅니다. 김밥을 먹는데 눈물이 자꾸 흘렀습니다. 이장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어요. 실컷 울어. 다 울고 나면 다시 일어서야지. 죽지만 않으면 돼.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죽지만 않으면 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다리도 있고 팔도 있고 머리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목숨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의 도움으로 군청에 있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았어요.
복지사 선생님이 저처럼 귀농에 실패하고 곤란해진 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도 연결해줬고요. 하산 신청과 면책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으니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4천만 원 남은 빚도분할 상환 계획을 세우니 매달 20만 원씩 갚으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소도시에 임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원룸보다는 조금 넓고 보증금도 적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에서 빚 갚는 20만 원을 빼면 120만 원. 거기에 아파트 단지 관리 보조 일을 해서 매달 4, 50만 원 정도 수입이 더 있습니다. 합치면 170만 원쯤 됩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밥은 굶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걷습니다. 3,000평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 번도 한 적 없던 산책을 이제는 매일 합니다.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맞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는 걸 10억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내 순자 씨와는 이혼 후에 한 번 만났습니다. 딸 민지의 아이, 그러니까 제 손주 돌잔치에서요. 아내는 허리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지팡이 없이 걷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아내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눈 맞춤 안에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함도 원망도 그리움도 전부요.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답은 뻔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을 겁니다. 시골에 가더라도 체험 삼아 1년쯤 살아본 다음에 결정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 분수를 알았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도시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제가 매일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정수야, 그때 왜 그랬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만큼은 제가 걸었던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가 10억 원이 넘는 돈을 4년 만에 날리고 나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살던 집을 팔고 퇴로를 끊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귀농이든 귀촌이든 사업이든 잘 안 되면 돌아올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았다면 저는 최악의 경우에도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는데 제 스스로 그걸 걷어차버린 겁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지막 성벽입니다. 둘째, 시골 생활과 시골 사업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경험 없이 뛰어들지 마십시오. 텔레비전에서 보는 전원 생활은 편집된 환상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펜션을 운영하고 카페를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년은 그 동네에서 임대로 살아보면서 현실을 확인한 뒤에 결정하십시오. 30년 직장 생활의 경험은 시골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셋째, 노후 자금의 절반 이상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제가 10억 중에서 3억만 시골에 투자하고 나머지 7억은 안전하게 보관했다면 설령 시골 사업이 실패해도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전 재산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순간 그 바구니가 넘어지면 인생 전체가 넘어집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 평범한 말이 제 인생에서는 피눈물의 교훈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10억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겁니다. 사업에 눈이 멀어서 아내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관계는 한 번 깨지면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절대로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시골 가서도 잘 될 거라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판단력은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성실하면 더 빨리 망하는 겁니다. 방향이 먼저이고 노력은 그 다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요. 기억해 주실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살던 집은 절대 팔지 마라. 둘째, 경험 없이 시골 사업에 뛰어들지 마라. 셋째, 전 재산을 한 곳에 몰아넣지 마라.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제 노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겁니다. 지금 혹시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비참한 경험을 거울 삼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시골에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준비 없이 환상만 가지고 전 재산을 걸고 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충분히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뒤에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10억 자산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한 노인으로서요. 예전에는 3,000평 땅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공원 벤치 하나가 제 왕좌입니다. 그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면 생각합니다. 3,000평이 없어도 하늘은 여전히 넓구나. 10억이 없어도 바람은 여전히 불어오는구나.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전원 생활의 평화는 사실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었던 건데 그걸 왜 10억을 잃고 나서야 알았을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작은 방패라도 되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처럼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주변에 귀농이나 퇴직금 투자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분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노후는 따뜻하고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귀농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주세요. 지금까지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